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입법. 오늘은요 부동산 전문가 한문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는 짧은 지식이지만 최대한 전달해드리도록 애쓰겠습니다. 지난번엔 출연해 주셨을 때 부동산 얘기 정말 재밌게 해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가요? 네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요. 바로 네. 올해 부동산 경기가 집값이 이제 하락할 거다 이런 또 시각들이 있던데 교수님은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계신지.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희룡 장관이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PIR 그 시추를 계산하면 서울의 최고점 대비 한 35에서 40% 지점이 돼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적정 가격. 누구나 내가 돈을 열심히 벌면 집을 살 수 있구나라는 정상적인 합리적인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가격이 정상 가격인데요. 지금 그게 너무 이제 많이 올라와 있죠. 2022년 말에 내려왔다가 정부의 이제 활성화 정책이 너무 좀 과다하다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90%까지 서울은 회복을 했어요. 수도권하고 지방은 한 85%이 정도 회복을 했어요. 물론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여전히 내려가는 상태에서 못 올라오거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노도강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막 40%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서울은 80, 90% 회복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다시 한번 또 임계점에 다다른 거예요. 그러면 신생아론이 나왔지만 신생아론의 볼륨 자체, 그러니까 예산이 특례보금자리론하고 작년에 50년 주담돼 있었잖아요. 그게 한 50조 넘어요. 계산해 보면 26조 6천억이니까 한 반 정도 효과. 그 와중에 신생아로는 그 대상들이 제한적이잖아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신생아를 관계 없으면 해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효 잠재 수요가 적어요. 적다 보니까 실제로 시장이 지금 2월 말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예산이 소진도가 좀 느리고 그 와중에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신규 매입하는 비중이 전체 중에 한 23%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현재 다시 회복한 가격이 일반 신생아론에 해당되는 분들조차도 이자가 그렇게 저렴한데도 다가서기 부담스러운 가격. 결정적으로 5년 뒤에 그게 또 변동금리잖아요. 그런 사실들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런 경제와 놀자 같은 걸 많이 보시면서 이미 인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합리적인 수요자들의 어떤 패턴이 현재 시장을 계속 추가적으로 매수하기에는 버거운 시장인 게 나타나고 있죠. 거래량 이런 것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현상은 잠시 신생아돈으로 조금 올라가겠지만 한 3, 4개월 가다가 힘을 잃고 다시 한번 조정기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정부가 또 대책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세수가 좀 부족하잖아요. 또 내면 아마 조금 비판을 많이 받을 거예요. 이거 대출로 집값을 계속 떠받치냐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신생아 특례 대출도 발표했고 110 대책도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거래 활성화 이런 걸 좀 보기는 약하죠. 예.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좀 대책이 안 먹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 안 먹힌다기보다는 효과가 미미하다라고 표현할게요. 직설적으로 하면 약발이 안 먹힌 건데 게다가 이제 아시겠지만 임대사업 분야도 약간 풀었잖아요. 물론 비아파트 부분이지만 그 부분도 시장이 이렇게 안 움직여요. 그 얘기는 뭐냐면 투자자들조차도 현재 가격이 미래에 내가 이걸 매입을 했을 때 시세 차익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했겠죠. 그러니까 투자자든 매도자든 매수자든 다 약간 관망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좀 올 연말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조금 조급하실 거 없이 같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을.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그 시기는 그럼 한 2분기? 올해 2분기? 어느 정도 시점으로 좀 예상을 하고 계세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이제 우선인데요. 역사가 반복되지는 않지만 부동산은 약간 그 장기성이고 볼륨이 크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나온다고 해서 급변하지는 않거든요. 주식처럼. 기간을 따져보면은 예전에 IMF 때에도 회복하는데 처음에 1년 반 정도 있다 회복했다가 잠시 주춤했다가 또 한 1년 정도, 합하면 2년 반 갔어요. 빨리 회복을 했는데 글로벌 금융위 때는 처음에 또 똑같이 요번처럼 회복한 거 갔다가 한 5년 갔거든요. 그게 5년 동안 많이 갔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스킬이 있으니까 5년까지는 안 갈 것 같고 한 3, 4년 갈 것 같은데 여러분 10년 놀랐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최소 3년에서 5년 이렇게 좀 조정받을 것 같지 않나요? 1년에 한 번 받잖아요. 받고 그 텀을 생각한다라면 근데 이런 건 있겠죠. 지금
해외 어떤 리스크들, 미국의 금리가 뭐 내린다고 얘기한 지 벌써 2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주의자들은 금리가 내려야 부동산의 어떤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실 거고, 그러나 정치하시거나 금융정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경제를 다 봐야 되니까 함부로 오리고 내리고 못 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한은 총재가 얘기했잖아요. 또 6개월 내는 내릴 일 없다. 그 와중에 플러스 파월 장관이 말한 2%처럼 똑같이 2%를 확인해야 내리겠다 이랬고, 이거는 우리 경제가 놀자서 제가 처음 얘기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파월 장관하고 한은 총재하고 자주 만날 거 아니에요. 국제회의에서 만나요. 실제로 만났는데 이창용 총재가 물어봤대요. 파월 보고 언제쯤 내릴 거예요? 그랬더니 파월이 사석에서도 2% 찍고 나서 체크하면서 봐야 됩니다. 2%안 찍으면 일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했대요. 라는 얘기를 누가 들었고 저희가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2% 되려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기가 있지 않는 한 내리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위기가 오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주택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지금 여쭤보신 그 지점이 올 수도 있겠죠. 외부 충격으로. 그거는 빨리 올 수도 있죠. 만약에 계속 안 내렸는데 우리가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환율이 계속 1,300원이면 사실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년 전부터 경제학자분들이 우리나라의 적정 환율은 1,100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자꾸 올라가니까 뷰를 바꿔가지고 작년에는 1,150원까지 양보를 했어요.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 얘기가 없어. 그죠? 그럼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왜 얘기를 못 할까? 안 좋은 거죠.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우리의 리스크가 좀 있잖아요. 가계부채나 PF. 이게 지금 한자로 사면초가 맞나요? 뭐 진퇴양난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뭔가 정리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일이 결말이 나야 되잖아요. 그 결말이 뭘까요? 집값이 떠오를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뷰를 좀 가지시고 좀 호흡을 길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실거주 의무 폐지가 이제 좀 논란이 됐었는데 네. 이제 결과적으로 어쨌든 3년 이제 유예가 됐어요. 실거주 이제 폐지가 뭐 갭 투자를 부추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국토부가 어쨌든 실거주 이제 의무 폐지를 이제 계속 언급을 했던 이유가 뭐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국토부가 언급한 이유는 그냥 이런 표현은 좀 너무 자극적이긴 한데 건설사의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어떤 모양을 보인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생긴 게 문재인 정부 때예요. 하도 갭투기를 많이 하니까. 집을 사서 뭐 자기가 거주할 생각이 아니라 이건 계약금만 넣고 이자 계산하고 또 팔아먹고 이런, 이게 2030들도 갭투기 바람이 불었잖아요. 누구나 알잖아요. 버는 사람은 있겠지만 전체 국가 경제로 앞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걸 했는데 둔촌주공이 여러 가지 뭐 사고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패턴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뭐 정부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도 생각해야죠. 사실 그런 걸 보면 포커스가 좀 잘 맞춰진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냥 시장 논리대로 뒀어야죠. 뒀더라면 지금 다시 지금 시장이 살아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조정을 다 받았고 지금 계속 몇 년째 국민들이 머리 아프잖아요. 매도자도 머리 아프고 매수자도 머리 아파요. 누구 때문에? 정부 때문에. 정부 정책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정확한 로드맵,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걸 줬다면 좋은데 여하튼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그 유예를 둔 자체가 뭐냐면 이걸 반증하는 거잖아요. 이걸 안 하고 자기가 들어가서 살으라고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터져. 정상적인 활동인데 분양을 왜 받았어요? 들어가서 살면 되는데. 웃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언론의 뷰가 좀 약해요. 그죠? 도리어 이제 국토부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들이 많아서 참 섭섭한데 국토부 입장을 말씀드리면 제가 국토부라면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이래요. 그러면 도대체 문제가 왜 생겼나? 실거주 의무는 당연한 건데 거기에 논리가 뭐였냐면 국토부 관계자들이 이거예요. 지금 돈이 없어서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을 받았으니까 일단 전세를 놓고 조금 있는 돈으로 메꾼 다음에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그 전세 돈을 내줄 수 있을 만큼. 나도 전세 알지만 내가 2억 살고 저기 6억 살면 4억 원 더 모아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무주택자한테 집 마련에 허들이 된다, 문제가 된다는 논리예요.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세 놓으라 이거예요. 그거 맞죠? 네. 그러면 팔아먹지 말아야죠. 그 논리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럼 분양권 전매를 풀었어요? 팔아먹게. 안 맞잖아요.
그 논리만 내세우고 여기 가서는 이 소리하고 저기 가서는 딴 소리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토부 장관은 지금 대면에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분양권 전매만 막고 실거주물 폐지 풀어주면 되지 않냐. 그럼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서 싸게 받았으니까 누가 봐도 금세 파는 건 투기 행위고 한 6년, 7년, 8년, 10년 뒤에 파는 건 투자로 볼 수 있잖아요. 누가 장기적이니까. 그러면 답 나왔잖아요. 실거주 금액 풀어주고 그냥 분양권 전매하고 이런 단타 이런 거는 맞겠다. 원래 의도대로 싸게 가는 이유는 또 뭐예요? 저렴하게 분양받는 이유는 우리가 중도금리나 이런 대출을 갖다가 나라가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든 허그에서 보증을 서서 중도금 대출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편하게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공의 힘이 들어가서 혜택을 받고 분양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그 정도는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좋은 건 다 빼먹고 안 되죠. 그러면 상식을 벗어난 거죠. 우리 공정화 상식을 말씀하시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국토부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으셔도 아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아, 그럼 분양권 막 함부로 못 팔게 하고 실거주 풀어주면 무주택자들이 충분히 그래 분양 받아도 전세 줬다가 돈 모아서 들어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합리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위에는 일시적으로 패를 던졌잖아요. 던졌는데 이게 누굴 위한 정책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퀘스천이 여러분들 써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국토부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조금 더 합리적으로 우리 2030이나 젊은 청년들이나 무주택자분들을 바라본다면 조금은 어떤 트렌드를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좀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값 하락기를 좀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전조 현상이라고 할까요? 어떤 네. 걸 보면 우리가 이 정도는 이제 하락할 것 같다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일단 거래량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사과배가 많은데 사람들이 안 사면 그 썩는데 물론 집은 안 썩지만 집도 100년 지나면 썩겠죠. 중요한 거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만 있으면 내려갈 일은 없죠. 근데 우리는 아시지만 200만 세대 정도가 집을 하나씩 더 갖고 있고 한 6, 70만 정도 분들이 한 2개씩 더 갖고 있고 나머지 한 2, 30만 분들이 막 5개, 10개, 막 50개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350만 채가 돼요. 그러니까 그 거래가 늘어나는데 매물이 또 늘어난다. 그럼 매물이 늘어나는 게 지금 서울의 매물량이 7만 8만 대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2년 전에 매물이 3만 개였습니다. 그 5만 개가 늘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서울의 입주 물량 뭐 올해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5만 개가 있는데 뭐가 부족해요? 살려면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신호에서 매물량과 거래량은 적어지는데 매물이 늘어난다. 그러면 답은 나온 거예요. 아, 이건 팔려고 하는 사람 많은데 살려는 사람 적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까요? 상식적으로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게다가 이제 소득. 우리가 소득이 늘어야 좀 그나마 살 텐데 여러분 물가 지금 많이 오른 거 다 체감하시잖아요. 물가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금리를 제대로 안 올리니까 환율이 높아져가지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물가 압박을 받잖아요. 금리를 안 올리는 게 누굴 위해서 안 올리는 거예요, 지금. 이 묘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경제 지표가 계속 하락하는 신호를 차지하고라도 아, 경제 지표들이 약간 다 퀘스천인 거예요, 지금. 어떤 금리 수준이나 가계부채 상황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제가 다 열거해서 한 90까지 되거든요. 해보니까 부동산과 연관되는 거 해보니까 80에서 85? 이 정도는 다 아이고 이건 조정돼야 된다는 지표들이 나와요. 뭐 PIR도 그렇고 HAI라고 하시죠. 주택부담지도 그렇고 뭐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도 그렇고 뭐 다 그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아 이건 조정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천천히 접하시라는 게 그런 얘기인데 전조 현상이라고 이제 보면은 거래량 주는 거를 보시면 돼요. 제일 먼저 집값이 막 올라갈 때도 거래량이 줄 때가 있어요. 감소할 때가. 그게 뭐냐면 그게 전조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더 줄어요. 그러면 이제 쭉 내려가는 건데 정부가 활성화 대책을 넣었죠. 그럼 잠시 힘을 받아요. 일시적 반등. 그 다음에 또 그게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고 그랬죠. 그 현상이 너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민스키의 5단계 경제 그 사이클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딱 지금 데드캣 바운스 타임입니다. 그래서 그림 여기 참고 그림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고금리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영끌족들이 이제 샀던 걸 내놓고 하면서 경매가 또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많이 늘었죠. 네, 이런 신호도 어떻게 보면 집값 하락의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하락의 신호의 선행 지표입니다. 경매 지표는. 제가 제 개인 유튜브나 다른 방송에서도 보통 이제 거래량, 매물량, 전세가 비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분양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경매 지표를 계속 얘기했어요. 한 1년 전부터. 경매 지표를 잘 보시면 시장이 보입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이잖아요. 작년 대비 2023년도 경매 물량이 서울은 208%, 부산도 한 213%, 2배씩 다 늘었어요. 그럼 뭐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게 아니죠. 그냥 제가 볼 땐 과정이에요. 정확한 과정이라고 보고,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영끌 하신 분들도 못 버티는 분들은 결국 경매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나온 조처, 정부의 조처를 잘 보시면 얼마나 심각한지도 볼 수 있어요. 이 경매 지표가 임차권 등기 건수도 많이 늘었는데 그게 안 줄고 있어요. 전세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임차권 등기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전세 보증을 못 돌려줘서 우리가 임차권 등기에서 경매를 하는 건데 그 전세가 막 오르면 다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도를 보시면 전세가 상승만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혼동을 주는 거예요. 뭐냐면 오르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세 가격이 2021년도가 최고점이었는데 만약에 전세가가 만약 8억 정도였잖아요. 근데 이게 한 5억, 6억대로 일단 내려왔었어요. 근데 얘가 다시 6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8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8억에 있던 분들은 지금 나갈 때가 됐잖아요. 그렇죠. 돌려받아야 되는데 주인은 전세를 누르니까 6억밖에 안 되잖아요. 네. 5억에서 6억 올랐지만 이게 이제 경매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숫자가 지금 역대 최고, 하여간 임차권 등기 데이터 낸 이후로 뭐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역대 최고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신호와 경매 물량이 늘어나는 것, 근데 낙찰도 또 100%가 안 되네요. 낙찰가율도 또 80%대예요. 그러면 20% 갭이 있잖아요, 벌써. 그래서 유찰되는 것도 있어. 그래서 경매 선행지표라고 말씀드린 건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시장에서 처음에 일시적 이주택 위주로 이제 하나 팔고 뭐 양도세를 돈 좀 번 다음에 조금 두세 개 더 사셔가지고 이렇게 좀 하시고 실력이 되면 경매를 가요. 그러니까 다 해본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시장에 잘 안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 가격이 좀 헷갈리는데 하는데 경매 많이 하신 분들도 정상 지금 들어왔겠죠. 근데 그 증거를 어디서 하냐? 재작년에 2022년 말에 쭉 내려왔을 때 작년 초에 그러면 서울은 막 송파는 35%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내려가도 나중에 오를 거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일부 유입이 되기 시작해요. 실제로 지방에서. 그러니까 그 갭이 다시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갭이 다시 생긴 거잖아요. 그 거품이 지금 조정이 안 되면 호가는 있지만 집이 안 팔리면 결국은 전세돈은 내줘야 되는데 송파 같은 경우 그 리센츠 엘리트라고 하죠. 엘스 리센츠 그쪽은 지금 한 10억, 11억 막 올라가려고 그래요. 전세 가격이. 근데 그 전에가 12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2억은 갭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약간 또 스톱이 됐어요. 못 쫓아가는 거예요. 이 전세 수요조차도. 그 전세 거래가 여러분 뉴스에는 안 나오는데 그 한국부동산원하고 국토부 들어가면 나와요.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이런 걸 여러 가지 신호가 있어서 하락 조정기는 몇 년 동안 계속 보일 겁니다, 여러분. 정상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또 얼마 전에 근데 개포 DH 이런 무순위 청약에는 막 또 엄청 막 몰리잖아요. 이런 데로 몰리다 보면 또 좀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무순위는 뭐 일반 뭐 정상적인 가격의 수도권이라 그런데 큰 무리가 없고요. 개포 이런 데는 한 뭐 15억, 20억씩 하니까 근데 당첨이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젊은 분들이 계약금은 한 달 내에 내야 돼요. 그리고 잔금을 3개월 내에 내야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전세를 놓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전세를 놓으면 전세 가격이 분양가랑 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갭이 지금 개포 같은 경우에 강남권에서 하면 제가 볼 때 분양가를 무순위로 받으면은 보통 적으면 5억, 많으면 한 7억 정도 갭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돈을 메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지나서 매매를 한다고 가정하면 시세 차익이 또 그 정도 되니까 이거는 시세 말로 뭐 땡빛이라 그래야 되나요? 사채는 안 됩니다. 고리 사채는 안 되고 친척이나 이런 분들 다 동원해서 해볼 만한 가치는 있는데 그 능력이 안 되고 너무 힘들면 조심하셔야죠. 그거 하다가 3개월째 잔고를 못 내면 어떻게 돼요? 생각해도 싫죠?
요 갭을 미리 준비하셨다가 당첨이 되면 아 내가 5억 여기 3개월 안에 필요하니까 빨리빨리 준비해서 하시면 그러면 성공한 거죠. 이 무순위 투자에. 그래서 주의할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뭐 특별히 없고 돈의 문제니까 예산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접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요 개포 DH가 등기가 안 나온다고? 그렇죠. 등기가 못 나고 있죠 지금. 소유권 등기가 이전이 안 되는데 입주 준공이 안 돼. 그 입주 승인은 받았어요.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 밑에 이제 뭐 그 배수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근데 그 큰 문제는 아닌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한 1년 반 정도 보셔야 되고 1년 반 전하면 소유권이 넘어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그 부분 때문에 거래를 못 하진 않아요. 앵커님께서 등기가 난다라는 시점에 나한테 파는 거를 미리 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럼 이걸 갖다가 변호사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까지 쓰면 또 그런 거래가 가능해요. 그래서 점점점 사람이 뜻이 있고 길이 있으면 안 되는 건 없어요. 없는데 불편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 일기 신도시 쪽이 다 막 집값이 떨어지고 신도시 중에 뭐 힘을 좀 못 쓰고. 네, 못 쓰고 있죠. 그쪽 한번 전망하고 현황 좀 짚어주세요. 아 일기신도시는 여러분 우리 2030 분들이 거기가 천지개벽할 도시라고 생각돼가지고 혼자서 풍운의 꿈을 안고 막 가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일기신도시 법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름이 노후계획도시 지원특별법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가 일기신도시법에서 출발했어요. 일기신도시만 하려다가 전국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준비성이 부족한지는 점점점 그렇죠?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갑자기 이름을 또 바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내용도 막 바뀌었어. 왜 그런지를 우리가 봐야겠죠. 일기신도시법이 이것도 정치적인 포인트에서 나온 거예요. 분당에 어떤 선거표를 포퓰리즘을 하기 위해 가지고 분당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 집이 용적률이 100%인데 200%로 올려주는 거 어떻게 다 좋다 그러죠. 그걸 가지고 어느 사람이 어느 그 정치 그 정당에 가서 이렇게 된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봐 이렇게 된 거예요. 잘 만들어봐 이래가지고 이게 일기신도시법이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중동, 삼본, 평촌은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일단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목동, 상계동, 압구정동 형님들이 아니 뭐 하는 거야? 우리가 10년 먼저 졌는데 아직도 어린 것들이 뭘 한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말이 비판이 나오잖아요. 더 오래된 거를 먼저 해줘야지 왜? 그러니까 부랴부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같이 해야 되는데 짠 게 노후 계획으로 바뀐 거예요 이름이. 이 자체가 얼마나 급조된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결과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노후 계획 도시법 내용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미리 아실게 이 분당 전체를 싹 하는 게 아닙니다. 분당에 있으면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뭐 A, B, C, D 이렇게 뭐 6개가 크게 있다 그럴게요. 이 하나에 만약에 10개의 단지가 있다 그럴게요. 그럼 이 블록별 개발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록별로. 블록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블록별 보통 5년, 7년 걸리거든요. 근데 거기 블록 한 10개면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못 해요. 그러면 한 블록대로 차례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5 곱하기 10, 50년 걸려요. 그리고 여기서 또 노후계획 도시법에 1, 2, 3번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노후계획 도시법에서 사업은 이런 형태로 한다. 도시 및 주거정비 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두 번째가 리모델링. 세 번째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란 말이 있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그게 여러분이 뉴스에 보신 선도구역이에요. 그러면 선도구역은 알겠는데 그러면 원래 거 리모델링하고 재건축 그대로 하나? 헷갈리실 거예요. 그죠? 합니다. 그러면 싹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또 이상하죠. 리모델링 하던 단지들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조합장님이 리모델링 오늘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시공사하고 갑자기 일기신도시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조합장님 저 용적률을 더 준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분양해서 팔 게 더 생기니까 이득이 많으니까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러네. 기다린 거예요. 기다려서 2년 걸렸잖아요. 2년 걸려서 나온 게 아까 그 말한 노후계획 도시법이에요. 나한테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리모델링 할 때는 원래 리모델링이네 그대로. 헷갈리죠. 멘붕 왔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다시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리모델링 관련 분들이 있고 또 이쪽 한 분들은 아니야 기다려봐 우리도 선도구역이 될 수 이게 주민 갈등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장님이 좀 샤프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설득을 해서 우리는 이러이런 여건 때문에 선도구역보다는 이렇게 가는 게 빠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막 투표하고 그래 지금. 그 일이 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기신도시법의 전체가 한꺼번에 가기 힘들구나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지마다 각자 도생 분위기가 좀 약간 된 거예요. 선도 지역 지금 발표할 거잖아요. 연말에 발표되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조금의 기대감들이 약간 막 혼동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많이 올랐잖아요. 일기순들이 발표하면서 오른 상태에서 뭐가 투명한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시장에 약간 혼조세.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정부에서 확실하게 로드맵이 나오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당분간은 조금은 좀 호흡을 좀 조정할 때다. 그래서 일기신도시가 아직 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요즘에 최대 변수로 이제 꼽히는 게 부동산 PF인데요. 네. 어제 뭐 태양건설도 기사 보니까 60억 형식적 부도다. 아직 최종 부도는 아니다. 뭐 기사가 이렇게 막 나오는데 부실 PF 이 불시의 좀 향방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저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마음의 준비는 항상 돼 있다. 국민들은. 다만 정부나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직접 당사자니까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 보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아마 다 마음의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 봐요. 일반 분들은. 왜냐하면 누가 봐도 뻔하잖아요. 100원에 안 팔리는 거를 들고 가면 이자만 내다 보면 결국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나왔는데 다만 정부에서 아쉬운 건 이런 거 있습니다. 그 공부를 할 때도 뭐 나 수학부터 해야지 뭐 아직 순서를 정하잖아요. 그러면 사업할 때도 중요한 것부터 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중요한 거 정하는 거를 갖다가 다 뒤로 밀어놨다가 최근에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한 개 기업은 드디어 말했잖아요. 그럼 1년 레고랜드 사태부터 1년 반 가까이를 그냥 이자만 내고 서해로 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걸 기대하고 막연하게. 그것이 이제 연말에 됐고 이제 올해부터 지금 태형이 터졌잖아요. 바로. 터졌다기보단 신호가 나왔고 그래서 뭐 전문가들은 아시겠죠. 뭐 여기저기 뭐 순서대로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분양가나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라면 살아날 수 있겠지만 살아나도 이미 이자로 벌써 1년 반 됐으면 이자가 보통 조금 안 좋은 현장들은 10에서 12%니까 수익률 20% 거의 다 날라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해 가을, 겨울 되면 또 만기도래 하잖아요. 그러면 이자 돈 다 나가는데 또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완전 적자잖아요. 그럼 제가 시행자 입장이라도 더 빚지기 싫잖아요. 이자 돈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정리하는 게 낫죠. 이런 타이밍이 이제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부는 한꺼번에 터지면 금융 시스템, 특히 제2금융기관에 좀 무리가 갈까봐 저거 하는 건데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예상하시고 향방은 그냥 잔불이 계속 타고 있다. 가끔 이렇게 불빛이 났다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애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예전처럼 막 한 번에 다 터지고 이런 일은 일어날 가능성은 1% 정도 있습니다. 90%는 계속 잔잔하게 터지면서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 조금 부실한 건설사들이 좀 그래도 좀 정리가 되고 가는 게 나을까요?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난 건데요. 당연히 났죠. 부실한 데가 정리가 돼야지 전체 경제에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보세요. 어느 현장에 있는데 안 팔렸어요. 그러면 땅값이 50%고 건축비나 이런 사업비가 50%라고 하면 자 100원일 때 구성이 50원, 40원, 10원이라고 하면 근데 건축비가 올랐잖아요. 그러면 100원일 때 미분양 나고 스톱이 됐는데 지금 건축비가 또 올랐어요. 120원에 한다고 팔리겠어요? 건축비가 올랐다고? 이거 답이 없잖아요. 수익도 날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 사람이 사야 어떻게 사야? 현재 100원보다 싸게 분양할 수 있는 가격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공사비는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토지가격을 낮추면 되죠. 토지가격을 50원인데 20원으로 낮추면 어떻게 돼요? 덧셈을 하면 한 90원, 80원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럼 분양가가 내려오죠. 그 다음은 다시 돌기 시작하죠. 자, 건설도 돌고 공사도 할 수 있고 분양도 받고 이게 돌잖아요. 그렇게 가야죠, 빨리. 그거를 이제 늦춰왔던 거죠. 그래서 요번에 로드맵 발표했어요. 금감원에서 발표한 거 보면 안타까운 게 그래요. 제목은 이렇게 써 있어요. 부실 현장들. 토지 가격을 60%까지 낮춰서 살리겠다. 60%에 팔아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현장은. 여기서 그럼 분양가가 얼마냐 계산하니까 98원인 거예요. 100원인데 2원 싼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90원은 돼야 시장이 돌잖아요. 그래서 MB 때는 이거를 과감하게 분양가를 70% 수준까지 내리는 거를 정부가 확 도와줬어요. 네. 그럼 국민들한테 70, 80%에 분양하잖아요. 85%. 그럼 살아나죠. 돌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교훈 삼아서 PF 구조가 여기 필요하다. 아주 필요한데 그 디테일에서 MB 때는 매번 발표를 했거든요. 디테일하게. 요번은 좀 그게 좀 헷갈려요. 제가 볼 때 왜 이렇게 투명하지 못할까 그러는데 불씨가 더 커져서 암덩어리가 되는 거를 막으려면 말씀 주신 대로 빨리빨리 구조개혁 2010년에 하면 더 좋은 시기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팩트들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 건설사 위기가 이제 당연히 금융권으로 이제 확산이 될까봐 아까 정부도 좀 막고 있다, 막 이런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금감원이 이렇게 좀 부동산 내관을 PF로 꼽고 있는 이유라면 때문에 금감원이 내관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과대적인 공포감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현장이 있는데 PF 부실액이 만약에 100억이에요. 땅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PF를 해줬는데 땅값에 PF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현장은. 그 땅을 팔면 말씀드린 40, 50%는 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난리가 나요?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죠? 정부 말대로 60%에 팔아도 그럼 40% 손실 보고 갈 수 있죠.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데 이게 이거를 명분으로 해서 조금 과대하게 지원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1금융권하고 저축은행권들은 글로벌 금융위 때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이 부동산 PF 부실 현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축은행은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그것도 일부 회사들만. 저축은행이 부도가 났을 때 우리나라가 망했나요? 2008년도에 11개 부도 났거든요. 물론 충격은 있었어요. 근데 그 덕분에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충분히 겪었어요. 그 경제 사이클의 아주 선순환적인 모습이란 말이죠. 지금 미국도 어때요? 미국 건설사 도와준다는 얘기 있나요? 없잖아요. 선진국이잖아요, 우리보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 이게 속칭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던 토건 카르텔, 토건족 카르텔, 정경유착 이런 게 좀 의심되는 수준까지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창용 총리도 자꾸 구조개혁을 자꾸 얘기하는 거고 이게 누굴 위한 구조개혁인지 정부가 하는 방향이 약간 퀘스천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답을 해야 돼요. 사실은 엄밀하게. 어느 수준으로 해서 어떻게 돼야지 국가에 도움이 되고 건설에도 도움이 되고 손실은 확정해라. 어느 정도는 감수해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범위가 말씀 주신 금융위기로 갈 것인가 체크를 이미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해봤으니까 12월에 발표한 거 아니에요. 한 개의 기업은 책임지라고 떳떳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미 예전에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었겠죠. 선순환적으로 가려면은 말씀하신 구조개혁이 빨리빨리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분양가가 뭐 높으니까 비인기 지역에는 미분양이 이제 속출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럼 대책이라고 하면 뭐 아까 MB 때는 뭐 정부가 좀 지원을 해서 뭐 70%까지 하기도 대책이 했는데 시급한 상황이 아니신가라고 물어보시는데 싸게 팔면 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정부가 일단 그럼 좀 나서줘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은 안 나선다고. 아,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는 유달리 이렇게 났을까요? 그럼 미분양 소출 대책이 시급한 상황 아닌가라는데 왜 대책이 시급? 그 건설회사 돈 막 잘 벌 땐 다 어디다 두셨나요? 이럴 때 좀 쓰시면 되지 않나요? 이 답변을 하기가 제가 여러 번 방송에 나오면서 하면서 답답한 게 무슨 대책이죠 이게? 누굴 위한 대책이죠? 건설사를 위한 대책이죠? 그럼 건설사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한 게 뭔데요?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해를 해요. 우리 경제 시스템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은행조차도 거대한 우량은행도 다 같이 어느 날 모여가지고 다 돈 찾자 그러면 자빠지잖아요. 근데 그걸 유지하잖아요. 뭐 때문에 신뢰로 서로 신용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신용의 문제는 우리가 느끼는 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비판적인 거예요. 아, 왜 국민 세금을 자꾸 이쪽에 두냐. 집값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분양가를 낮춰야 되는데 이게 이제 충돌하잖아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그 현장에 대해서 저렴하게 사서 공공주택으로 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합리적인 정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드릴 말씀은 대책은 시급한데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거죠. 대책이 시급하다는 건 뭐죠? 이왕 지분이 있어요. 물건은. 집이 필요한 국민들도 있어요. 그럼 국민들한테 취득세 감면해주고 싸게 해서 사라 그러면 살 수 있잖아요. 이걸 연결해 주는 게 나라의 할 일이잖아요. 근데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간을 보고 맛을 보고 막 이러는 게 느껴져서 많이 섭섭하죠, 제가 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대책이 시급한데 이 부분을 국가 뭐 해당되는 담당 부서의 분들이 정말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시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아 이게 국민들한테 좋고 건설사에서도 아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인정되는 선에서 한다라면 아마 국민들이 박수 칠 것 같아요, 제가. GTX 연장 얘기가 나왔어요. 현실성 뭐 논란도 뭐 있고 뭐 되면 또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또 좋을 것 같고 뭐 여러 반응인데 GTX 요? 어떻게 보세요? GTX 좋은 거죠. 좋고 현실성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연장된 지역의 그 인구 수요가 이 노선을 설치했을 때 유지를 할 수 있는 수준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예비 타당성 검토, 뭐 BNC잖아요. 비용 편익 분석 이런 거 하는데 지금 이번에 발표한 것 중에 이미 예전에 GTX ABC 만들 때 막 연장할 때 검토했던 라인들도 몇 개 있어요. 근데 거기는 비용 편익 분석이 점수가 너무 안 나오니까 빼면서 이제
노선들이 이제 나온 건데 요번에 그게 몇 개가 좀 껴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요즘 다들 말씀을 잘 안 하시는 분위기인데 가끔 몇 분들은 하세요. 이거 좀 무리다. 현실 가능성이 있겠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 요점은 그거예요. 재원이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재원이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민간 투자 재원을 갖다 얘기했잖아요. 민간 투자 재원을 했는데 민간에서 반응이 없잖아요. 이게 답이에요. 민간이 왜 답이 없죠? 그 노선 받았다가 적자 나면 메꿔줘라고 할 정도의 그런 노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들이 반응이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뉴스에는 많이 안 나는데요. A 노선 말고 B 노선 착공 이제 곧 할 거야 아마. 왜냐하면 뭐 선거 기울여서 또 착공 또 이렇게 한번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A 노선 착공이 언제 했죠? 아세요, 앵커님? 이게 김문수 들어보셨잖아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이제 던져서 그때 이미 우리 평택 수서간 도속도로 있어요. 그리고 수서 동탄 SRT라고 들어보셨죠? 이번에 개통하는 거 그 GTX 수서 동탄 구간 개통하잖아요. 근데 이미 SRT가 다니고 있어요. 그걸 같이 쓰는 거예요, 노선은. 근데 걔는 18분 걸리고 GTX는 16분 걸려요. 2분 차이 나요. 뭔 의미가 있죠? 그냥 SRT 하던 거 하면 되지, 그죠? 근데 그게 부대에 많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바쁘시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앵커님도 바쁘시니까 저도 막 헷갈려요. 저는 네, 이거 하니까 너무 많아요, 정리하지만 사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뭐 많이 막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시작한지 언제 개통할지 왜 개통 날짜를 지킨 적이 없으니까. 원래 A 노선이 23년도 개통이었어요. 원래 작년. 빠를 때 2020년 잡혔었고 2011년에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럼 왜 대충 계산해 볼까요? 2009년에 출발, 11년에 착공 들어가고 해서 그러면 23년이잖아요. 24년 됐잖아요. 그러면 13년 흘렀잖아요. 근데 개통했으면 13년인데 연장됐잖아요. 또 언제로? 26년 얘기 던졌다가 또 늦췄어요. 28년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때 가봐야 되는 거예요. 또 그죠? 그렇죠. 그럼 몇 년 걸린 거예요? 28년 잡으면 17년 걸린 거잖아요. 그럼 B 노선 착공해서 17년 걸려요. 저는 못 보고 못 볼지도 몰라요. 사실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은 보시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지역에 GTX가 놓여지는데 거기에 제 나이 또래가 많이 살아. 그럼 그 여기 마무리가 될까요? 그때는 다 없는데 사람이? 그 여건 뺄 수도 있잖아요. 그 실제로 그 안에 GTX 노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목이 줄이 하나 딱 있어요. 지정 해제 요건이라는 줄이 있어요. 법에. 해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고 보도에서는 좋은 쪽으로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100% 믿지 마시고 한 80% 참고하시고 20%는 경제와 놀자 등 좋은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GTX의 현실이 나오거든요. 김포부천 같은 데 있잖아요. 여긴 누가 봐도 이건 필요하잖아요. 여긴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는 갑자기 생뚱맞게 나오는 걸 뭐라 그러죠? 갑툭튀, 이건 갑툭튀. 그런 느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정부나 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다 준비를 했었어요. 몇 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드릴 말씀은 그거죠. 예산 문제 그리고 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예타에서 뭐 잡고 승인받고 지정하고 실시계획이라고 있어요. 도로도 아니고 철도잖아요. 철도면은 산이나 이런 걸 다 이렇게 하고 뭐 지하 다 체크해야 되잖아요. 안반 체크. 이 실시계획만 2년 걸려요. 그 앞에 예타도 1년에서 1년 반 걸리고 요것만 4년이에요. 그 안에가 짜글짜글 하면 4, 5년만 준비 과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국회에서 예산을 땅땅 때려야 착공할 수 있죠. 그러면 암만 빨라도 5년 발표한 연장선들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좀 보시는 게 낫고 B 노선은 아마 조만간에 제가 착공하는 걸로 아는데 이것이 막 5, 6년 안에 개통된다 이런 생각은 조금 들고 넉넉하게 10년 안에 개통하겠구나. 그랬다가 좀 늦어지면 역시 또 조금 늦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맞춰서 대응하셔야지. KTX 사례 때 KTX가 개통되면 부산역과 이 KTX 역사가 난리가 날 것처럼 보도가 몇 년 동안 했어요. 결론은 어때요? 비슷해요. 막상 GTX도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뭐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막 장밋빛을 너무 높게 잡을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도움은 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GTX가 이제 집값에 반영이 될 거다 뭐 이런 기대감도 있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집값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면 지대와 교통비의 그 차이가 생기잖아요. 여기는 교통비가 안 들잖아요. 100원이야. 근데 여기는 교통비가 20원이 들어. 그럼 얘는 80원이라 팔리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80원인데 더 멀어.
교통비만 이제 시간 드시니까 그럼 70을 팔 거냐. 그래서 도심지하고 요 약간의 도로로 연결된 데는 보통 60에서 50%, 70%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격 수준이. 요 부분이잖아요. 그럼 GTX도 마찬가지예요. GTX가 한다고 해서 그럼 얘가 갑자기 도심하고 똑같아져요? 아, 그럴 수가 없죠. 당연히 여기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 자체가. 그러면 GTX의 그 교통 소요 시간 있잖아요. 소요 시간이 지금은 약간 제가 볼 때 좋은 면만 얘기하는데, 물론 저 춘천에서 여기 오는데 15분밖에 안 걸려.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림 같아 막. 그죠? 만화 같은데 그러면 춘천역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서. 뭘 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럼 10분, 15분 안만 빨라도 조금 멀면 20분. 그죠? 그거 내려가는데 5분, 10분 걸릴 거. 그게 30분이에요. 이쪽에도 30분이에요. 15분 걸려도 왔다 갔다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또 그대로 먹어. 그런데 차로 가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이야. 별 잘 모르겠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KTX 나왔을 때 저도 부산에 강의하고 이러면 아 KTX 맨날 타야지. 어머나 KTX 가는데 1시간, 내려서 강의장 가는데 1시간이에요. 아유 내 차로 가지. 아 고속버스가 이렇게 이제 국민 입장에선 대체제가 많은 거예요. KTX를 탈 수도 있고 GTX를 탈 수도 있고 그러면 그 효용성에서 그럼 여러분 지금 KTX 다 틀렸잖아요. 집값이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분명히 도움은 되겠지만 출퇴근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전체 주민들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그걸 참 수위를 좀 낮춰서 기대하시는 게 더 좀 정신 건강에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이제 금융 위기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미치고 있잖아요. 뉴스 조그맣게 나온 곳이 하는데 최근에 어느 회사 땡땡땡 회사들이 맨하탄에 그 투자한 게 있어요. 그게 지금 회수액이 빵원으로 나왔거든요. 제가 알기로. 근데 그런 게 몇 개 있습니다, 사실. 보도에 옛날에 잠깐 떴는데요. 국민연금도 한 300억 잃었다 그러면 안 되고 손실 봤어요. 재작년이었죠. 그것도 CNBS예요. 오피스 같은 건데 꽤 많이 팔았습니다. 우리 저 경기 막 좋을 때 있잖아요. 그때 국내 막 뛰고 끝물 됐을 때 막 집 팔고 돈 버는 분들이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 이제 해외 부동산 사시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펀드나 뭐 리츠 이런 걸로 좀 상품이 많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뉴욕하고 뭐 뉴욕의 샌프란시스코, LA하고 맨하탄 쪽에 투자한 게 많아요. 상품이 펀딩 해가지고 그것들이 이번에 조금 스물스물 다 발표는 안 하고 있지만 조금 손해 본 분들이 계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 당사자분들은 이것도 부동산 시장에 큰 포션은 아니지만 우리 주택 시장에도 영향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막 이렇게 뭐 정부의 대책으로 인해서 집을 하나 더 샀어요. 그래서 이 펀드에서 내가 2억을 뒀다가 2억을 찾아서 메꾸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빵원이 돼서 어떻게 돼요? 그럼 둘 중에 하나 경매가 나가겠죠. 다 영향은 있겠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그 현상이 또 올 연말 기준으로 좀 많이 만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연말 전에 뉴스가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뭐 이번에 이 ETF 뭐 문제 터진 것처럼 부동산 쪽에 이제 펀딩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문제가 되는 것들이 조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미국 CNBS의 어떤 분위기는요. 연체율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2년도 1월에 한 연체율 그 펀딩한 한 2%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6%로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피스나 이쪽에 CNBS에 투자한 것들은 조금 손실을 많이 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영향은 분명히 좀 있을 겁니다. 예. 최근 아파트 전세 매물이 27주째 뭐 품기다 뭐 이런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전세 대란까지 품기다. 이게 네. 누가 말씀하신 건지 모르는데 이분은 조금 품기는 아닌데요, 전혀. 전혀 안 돼. 이거는 어느 데가 품기냐면요, 그 신축 단지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들의 1000세대 이상 단지. 여기는 약간 품귀 현상이 있어요. 나머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데이터로 말씀드리지만 전세 물건이 계속 3만 대 이상이에요. 1년째. 품기면은 만대로 가야 되잖아요. 2만 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기사 쓰시면 안 되는데. 품기는 아닌데. 그죠? 품기는 절대 아니고요. 전세 대란 우려할 상황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그 임차 컨팅가 지금 많고 전세가 잘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이미 3월이 이사철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시장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3월 달에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왜냐하면 전화기나 이런 것들 3월 달에도 많이 했어요. 저희 때만 해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부모님들이나 다 샤프해져서 중간에 이사하기 싫어서 다 1월, 2월에 다 정리해요. 그죠?
그리고 3월 입학할 때는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년에 이미 다 거래 끝난 거죠. 3월 뭐 이사차 이거는 약간 뭐라 그러죠? 펌핑하는 기사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품 팔면 물건 많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기사를 제가 보다가 송파 전셋값이 상승했다 이런 기사를 송파? 네, 네네. 송파가 좀 상승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조금 올랐죠. 네, 봤거든요. 아까도 얘기해 주실 때 리센츠가 뭐 떨어졌다 조금 올라가고 있다 네네, 얘기를 딱 그 해주셨고 상황이에요. 맞아요. 뭐 앞으로 그럼 전셋값 전망 좀 어떻게 보세요? 전세값은 여러분들이 좀 미리 인지하실 게,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0억이던 전세가 6억, 7억으로 내려왔다가 7억, 8억, 8.5억으로 막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이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주택 가격이 저렴하면 주택으로 넘어갈 텐데 안 저렴하니까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일단 전세나 월세로 있어야 되잖아요. 이 와중에 또 월세 비중이 많이 늘었다는 기사 보셨잖아요. 요새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월세랑 전세는 큰 차이가 없네. 아, 전세는 보증보험 들고 아 이게 더 피곤해. 월세는 내가 들어가면 고쳐달릴 수가 있잖아요. 전기 나가도 전화하면 고쳐줘야 돼요. 월세는 그죠? 법 자체가 뭐 싱크대 뭐 기스 났다, 뭐 부셔졌다 전화하면 고쳐줘야 돼요 주인이. 근데 전세는 본인들이 고쳐 쓰잖아요. 이런 장단점을 이제 아시는 거예요. 아시니까 돈 계산 딱 해보시고 나는 그러면 그냥 월세로 편하게 살고 또 이동성이 좋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1년에서 딱 아무데나 갈 수도 있고. 전세는 이게 2+2를 써야 되는지 마는지 주인 눈치 봐야 되면 피곤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분들이 전세가 아니라 그냥 신혼부부들은 전세를 가요. 좀 4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요즘 분들은 분명히 조정기가 오고 주택가격이 한번 조정할 때 내가 살려면 유동성을 잘 확보해야 되니까 어떤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월세로 가고 나머지 돈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요즘 3개월, 6개월짜리 자산을 운영하는 거 많잖아요, 상품이. 금리도 꽤 좋아요. 그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젊은 분들이. 그래서 뭐 전세값 상승 이 얘기는 당연한 거예요. 주택을 살려는 분들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전세나 월세 살아야 되고 당장 오르겠죠. 그래서 입주 물량에서 관건인데 입주 물량이 적다고 기사 나오지만 서울에 올해 3만 개 나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연말에 뭐 나오죠? 둔촌 주공 12,000세대 나옵니다. 실거주 우리 얘기 나눌 때 위에 있잖아요. 다 전세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혼부부들이 일부러 그때 맞춰서 결혼 준비하는 분도 진짜 있어요. 뭐 이런 분도 있잖아요. 심하면 저 물건 막 도구같이 막 나오면 많이 내려갈 거다. 그러면 그때 한번 살아보자. 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때 전세 가격이 잠시 연말까지는 조금 상방 압력이 있겠지만 그때 조금 이제 조정이 한번 올 것 같아요. 그 강동구발로 조금 조정 분위기가 막 겹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못 느끼던 시장도 좀 보게 될 거예요. 처음 보는 시장도. 그 가능성도 한 10%에서 30%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지금 당분간은 말씀 주신 대로 다들 전세나 월세로 가니까 당연히 압력이 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다들 아파트 좀 선호하고 뭐 전세 보증금 뗄 것 걱정해서 뭐 비아파트는 오히려 조금 비선호하고 뭐 이러는데 비아파트 시장 전망도 한번 짚어주세요. 지금 가격도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아타운이나 뭐 이런 것들로 좀 지정된 데들은 가격이 또 높아요. 좀 거품이 약간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사이 틈새 있잖아요. 전세 사기 문제로 빚어진 전세 포비화 현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전세 대출 금리가 다른 금리에 비해서 낮아요. 낮으니까 다들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쓰고 우리 가끔가다 그럴 때 있잖아요. 폼나게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택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젊은 분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주고 사람답게 살자 이런 마인드가 생기니까 좋은 아파트로 가는 게 낫겠다고 빌라에서 이전하는 수요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제가 빌라들이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정부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 장치를 100% 해줘야 되는데 100%가 아닌 상태예요. 126%가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거의 90%까지 전세 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빌라가 얼마까지 내려갈지를 모르잖아요.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여기가 나중에 개발될 때면은 사실 괜찮은데 그걸 다 일일이 모르시니까 뭐 회피 현상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막 아파트로 갔잖아요. 지금 아파트 거래가 지금 뜸하기 시작했어요. 전세가 왜? 이게 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넘어갈 텐데 그거를 정부가 전세보증보험 그 가이드나 이런 걸 잘해주면 다시 이제 말씀 주신 전세 포비아가 조금은 다시 진정할 텐데 그게 지금 아직 정책이 100% 나오진 않았어요. 나오곤 있지만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 나오면 좀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지금 내려갔잖아요 많이. 그러면 안정적인 매매 가격일 때 전세 가격 형성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그 가격 수준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편안하게 들어갈 만한 지금 빌라 다세대 연립도 많이 물건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공실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것도 한번 눈여겨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증보험이 안 되면 여러분 근저당 설정이라는 걸 하시면 돼요. 그러면 똑같이 그 효과가 있거든요. 요즘 주인이 하도 안 나가면 근저당 설정 해줍니다. 아니면 전세권 설정 해주세요. 해주니까 지금은 이제 돌아보셔도 돼요. 남들이 안 돌아볼 때 봐야 좋은 걸 취하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교수님이 오늘 해주신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이제 좀 가격이 하락할 거고 조금 여유롭게 보는 게 시장을 여유롭게 보는 거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아 근데 지금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좀 사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이제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 좀 떨어진 데들도 실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22년 말에 내려왔다가 회복을 안 하는 지역들도 있어요. 수도권에 많거든요. 아직도 60% 50%대 머무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견물생심이라고 조금 더 비싼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울질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지금 안 받쳐주잖아요. 그래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도 부담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지금 볼 때 주택산업연구원장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연말에 이런 발표를 해요. 짧게 말하면 우리는 다 준비돼 있다. 정부에서 3기 신도시 인허가만 빨리 내주면 바로 공급한다. 이렇게 그래요. 주택산업을 누가 해요? 건설사들이 하잖아요. 건설사들 의견을 다 들어본 거겠죠. 우리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 땅만 줘. 바로 분양할게. 이거잖아요. 전 정부 때 땅 많이 준비해놨잖아요. 그럼 이번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빨리빨리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은 게 지금 건설사들 볼게요. 건설사들이 지금 원래 하던 것 중에서 하다가 스톱이 됐어. 그나마 살릴 현장들은 가지만 일을 자꾸야 돈을 벌고 유지가 되잖아요. 건설사 직원도 많으니까. 그럼 일을 해야 되는데 일거리가 없잖아요, 지금. 민간이 착공이 줄어들 때 할 일이 정부가 착공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 안정적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떤 패러다임이에요, 기본적인. 그러면 이해되시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하반기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현 정부에서 국토부 장관이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신다면 당연히 그것대로 해야 돼요. 분명히 2, 3년 뒤에 공급이 부족할 건 뻔하잖아요. 입주가 그죠? 지금 많이 안 지니까. 그럼 지금 공공에서 그걸 대신 해줘야 균형을 맞춰가잖아요. 딱 맞는 거예요. 건설사도 살리고 마치고. 그걸 생각하시면 아 그러면 하반기부터 공공 분양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 공공 분양의 가격은 시세의 80%에서 60% 최하는 나누면 선택형 일반형 있잖아요. 거기에 대출도 많은데 저리야. 그럼 그걸 활용하는 게 최고예요. 그 와중에 입지가 3기 신도시야. 이거는 약간 시간이 들더라도 충분히 공략할 만합니다. 무주택자분들은. 그걸 1번으로 하시고 2번은 긴 호흡을 갖고 기다리시고 3번은 아까 뭐 개포동 이런 무순이 나오면 좀 한번 넣어보시고 뭐 이렇게 편하게 지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무리해서 더 올라갈 거다라고 저는 안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청년 드림 대출 통장 이거 꼭 우리 청년분들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점점점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하락을 하다가 예전처럼 이제 또 크게 오를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오르긴 오르는데 예전처럼 크게라는 말은 쓸 수가 없어요. 주택을 사는 사람들은 17세가 사진 않잖아요. 그쵸. 아버지가 사주는 것 빼고는 2030이 산 비율이 뭐 일시적으로는 30%지만 전체로는 15%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4, 5, 6, 70이 다 샀어요.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물건이 소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도 계속 줄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경기도만 좀 느는 것 같고 세종만 좀 느는 것 같지만 전국적으로 그렇고 서울도 지금 거래량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년 평균에 비해서 너무 다우닝 돼 있어요. 단적인 예로 2009년도에는 살 사람이 많으니까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을 딱 쓰니까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한 달 만에 1,500, 2,000건에서 9,000건을 뛰어요. 5배가 뛰어. 어마어마하죠. 이번에 아시잖아요. 800, 900건 했다가 막 뛴 게 1,500, 2,000, 교회 가지고 3,000이야. 4,000도 못 넘어. 힘이 약하잖아요, 벌써. 여기서 더 중요한 건 10 몇 년 전에 아파트 숫자가 서울에 134만 채였어요. 지금은 170만 채가 넘어요. 근데도 숫자가 더 줄어? 살 사람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받쳐줘야 예번처럼 또 튈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2020년에서 22년이요. 그때 30세 되는 분들이 예전에 뭐 여러분 기억나시는 뭐 황금돼지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때 나온 세대들이 2020년, 22년 이때가 주택 구매 타임에 몰렸었어요. 거기에 코로나에 겹친 거야. 그러니까 우리 팍 뛰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세대도 없어요. 그죠? 작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크게 짜는 빠지고 다시 한번 오를 때가 올 수는 있어요. 총선을 기점으로 좀 네.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선거가 끝나고 주택 가격이 빵빵 뛴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면 좀 이해되실 거예요. 의외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정부는 또 상황이 틀리니까 또 올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제가 볼 때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아마 국민들이 더 자세하지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지표들이 나타났잖아요.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최고가 되니까 이자 갚는 게 많아지니까 소비가 우리나라 이렇게 감소한 게 역대 손에 꼽아요. 두세 번밖에 없어요. 지금 계속 소비가 좀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소비가 0.6% 감소했다? 0.6%? 고로케가 1,000원이었다가 지금 3,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총량으로 따지면 3,000원이잖아요. 그 양으로는 3분의 1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하는 지표에서 소비가 0.6%, 5%는 지금 국민들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밥 3끼 먹다 한 끼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 3.9가 뜨잖아요. 그럼 주택 가격이 버팁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이번처럼 이렇게 급격한 급등은 제 생에는 볼 수 없을 것이고 여러 번 생에도 여러분들도 2030분들도 다시 보지 못할 가능성이 저는 95% 이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청년 주택 드림 통장도 있고 뭐 네. 5월에 신생아 특별공급 뭐 나오고 뭐 목돈이 한 뭐 1억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뭐 제도를 좀 활용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목돈 1억 있으면 하실 거 많죠,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오피스텔 요즘 거래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오피스텔의 반전세. 만약 2억짜리 오피스텔인데 전세 보증금 1억에 50을 받고 있대요. 근데 그걸 내가 2억에 산다 이거예요. 네네. 그럼 전세 보증금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1억은 내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들어간 상태에서 그건 내 집이 될 거고. 그죠? 근데 뭐가 생겼어요? 월세 50이 나오잖아요. 뭐 이런 물건을 찾으면 투자를 하죠. 물론 여기에 세금이 좀 들어가요. 죄송하지만 세금이 피 같은 세금이 이럴 때는 정부가 이런 걸 좀 싸게 해야 되는데 이걸 또 4%를 받아요. 취득세를. 오피스텔은. 그래서 오피스텔 연합회를 뭐 이런 데서 오피스텔도 이렇게 주거용으로 살면 청년들 젊은 분들이 많이 하니까 1% 낮추자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세금이 부족하니까 안 내려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1%로 내려지면 부담이 덜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를 좀 공부하셔서 하시면 만약에 입지도 좋다. 그리고 세월이면 얘가 자본시세 차익도 언젠가 나오겠죠. 이런 공부를 좀 하시면 충분히 할 때가 많고 갭 투자는 조금은 일단은 자제하시고 차라리 공공분양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들어가셔서 1억 정도면 5억짜리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그럼 5년, 6년 계산하시면 나중에 전매 제한이 있으니까 충분히 사시고 팔 때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차익이 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렴하게 분양을 하니까. 그리고 5년 뒤에는 그 지역이 분명히 발전돼요. 공공분양이니까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성숙해지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자본시세 차익도 나오고 내가 그냥 거기 살아도 되고 1억으로 할 거 많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요즘 뭐 부동산 시장 워낙 혼란스러운데 안정화가 언제쯤 될까? 안정화의 기준은 이제 적정 가격의 수준이에요. 적정 가격이라는 수준은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수치를 말하면 PIR로 하면은 서울은 한 10에서 12 정도? 그러니까 우리 소득으로 벌어서 10년이면 집 살 정도 가격. 그걸로 따지면 또 원희룡 장관이 또 이제 다시 컴백하는 거예요. 40% 정도 하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준에 맞춰 지금은 우리 최고점 2021년도 가격이 있잖아요. 거기 맞춰서 물론 40%가 안 되고 35%, 30%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는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게 적정 가격이고 수도권은 지금 펌핑이 많이 돼 있어요. GTX발 호재, 뭐 일기신도시발 호재로 제가 볼 때 주택 가격 대비 따져보면 일부 지역 빼고 판교 인근 이런 데는 고소득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데까지 지금 덩달아서 다 올라 있어요. 거품은 다 꺼지잖아요. 거기들은 분명히 꺼지는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걸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한문도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